집단 농장을 통해서 고려인 사회가 중앙아시아에서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은 어쨌든 농사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고려인이 택한 것은 결국 농업이었습니다. 연해주에서 정착할 때에도 사실 이 농사기술이 큰 역할을 했었고, 또 중앙아시아에서도 집단 농장에서 농업을 통해서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자본주의로의 체제가 전환된 이 시점에서도 일부 고려인이 택한 것은 농업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본질을 말씀을 드리는데, 고본질은 토지를 의미하는 고본과 행동을 뜻하는 질을 합친 용어입니다. 그래서 고려인이 사실 소련이 망하기 전에 또 소련이 망한 이후에 이제 행했던 어떤 농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객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다가 농한기에 고향으로 돌아와 생활하였던 계절 농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확한 사용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고려인이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언급할 때 사용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나 시장 상황의 변동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경제성이 높은 고본질 농사에서 얻은 소득은 고려인에게 생활을 꾸려나가는 주된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자,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농업을 통해서 큰 돈을 만드는 데 고본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단 농장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고려인 몇 분이 하나의 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5명, 10명 이제 하나의 팀을 만듭니다. 팀을 만들어서 이제 정말 대단히 농업을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남부 지역으로 떠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부족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땅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남부 지역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인 팀이 그 지역에 가서 계약을 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토지를 갖다가 임대를 합니다. 임대를 해서 이 임대료를 정확하게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땅 주인, 사실 소련 때는 이제 당연히 소련 공산당이 될 것이고 독립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소유로 땅이 남아 있었는데 이 정도 되는 이 땅에다가 내가 농사를 지어서 이 땅의 임대료를 바치는 거죠. 그리고 임대료를 제공한 그 나머지가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 그 넓은 평야에다가 고려인 팀이 가서 이제 수박 농사를 짓습니다. 정말 아주 넓은 면적을 임대를 해서 수박 농사를 짓고 수박을 이제 팔겠죠. 여름에 다 팝니다. 그럼 그 수익을 갖다가 이 땅을 임대한 그 임대료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자기 고향인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봄에 떠났다가 이제 가을에 돌아오는 이제 그런 계절 농업인데 이런 이유로 이제 그 팀을 만들었던 고려인, 떠난 고려인 또 남아 있는 가족들 이렇게 이제 이별하는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고려인의 고본질이라고 하는 이 농업 방식이 사실은 불법화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근데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이 개혁을 하면서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으면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수익을 가져라고 이제 소련 공산당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허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1986년 이후에 더 많은 고려인들이 이 팀을 만들어서 주로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남부 지역으로 이제 고본질을 하러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고려인은 고본질 영농 방식에서도 역시 뛰어난 업적을 남깁니다. 상상을 초월한 또 수확량을 또 만들었겠죠. 그래서 한 번 떠나면은 이제 뭐 임대료 거기 이제 뭐 채제비 다 계산하고도 1년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또 목돈을 만들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사실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뭐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든지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나마 이제 자연재해가 덜한 곳 또 토지가 좋은 곳 이런 우크라이나 남부 지방이나 러시아 남부 지방으로 많이 이 고본질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또 만들어 나가면서 또 체제 전환기의 그런 격변기를 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합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이 팀을 만들어서 고본질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혹은 러시아 남부로 장기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이 독립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면은 1991년 9월 1일 우즈베키스탄이 독립을 합니다. 1991년에 봄에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이 팀을 만들어서 우크라이나로 떠났습니다. 떠나서 열심히 농사, 고본질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9월 1일 날 우즈베키스탄이 독립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크라이나로 떠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이 무국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떠날 때는 뭐였습니까? 소련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소련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고려인이 가지고 있던 소비에트 시민이라고 하는 그 증명서, 그 시민권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무국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국적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자기 고향인 우즈베키스탄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우즈베키스탄 시민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증명이 되지 않으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남부로 장기간 떠났던 이 고려인은 가족을 우즈베키스탄에 두고 팀을 만들어서 떠나왔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던 땅을 임대받아서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하고 시장에 팔고 난 다음에 목돈을 만들어서 돌아오려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즈베키스탄이 독립을 하고 소련이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소련 시민이었던 이들은 우즈베키스탄 시민권을 받아야 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되었으면은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국가가 자기 고려인이 뭐 나가 있다 하더라도 뭐 우크라이나의 대사관을 통해서 국적을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이 설립된 후에도 우즈베키스탄 시민권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당신이 우즈베키스탄에 살았다는 증거를 내놔라. 어떻게 보면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무관심이 이들을 무국적자로 만들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이 무너지고 체제가 변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려인 무국적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려인은 제대로 된 사회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왜? 국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녀가 학교를 입학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크라이나 당국을 피해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 법적으로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우크라이나나 우즈벡 정부가 합의해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면 되는데 상당 기간 동안 이러한 정책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고려인 학생도 우크라이나에서 무국적자로 살았던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힘든 상황을 갖다가 벗어나게 해준 건 또 우리 한국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무국적자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를 또 제공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이용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실 이 문제를 이제 우크라이나나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사실 해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큰 이슈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에트 연방 붕괴가 만든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려인 고본질, 이에 따른 무국적자였습니다.